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9번부터 좀 봐볼까? 앞에 거는 괜찮지? 앞에 거 질문 혹시 연력학? 4번의 니은. 가요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잠깐만. 가는 등적 과정이지. 그럼 열 받은 거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썼겠네. 그 다음에 나는 열을 받아서 등압 과정인데 일도 하지 얘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량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4번? 5번. 내가 뭐라고 했어? 아, 그래 잘못 말했어? 미안. 5번이다 5번. 6번 답은 5번 맞죠? 6번에 3번. 3번이랑 이것도 잘못 보냈어? 네. 아 진짜? 네, 외워봤어요. 7번은 3번. 맞지? 됐지? 그럼 9번을 볼게요. 9번. 9번 했니? 9번 괜찮아? 괜찮아? 9번 괜찮으면 넘어갈까요? 10번은? 괜찮죠? 넘어갈게. 괜찮으면 넘어갈게. 질문 없으면은 11번도 괜찮을 거고 12번 괜찮지? 안 괜찮아? 12번은 이게 있잖아 얘가 40N으로 0.7줄 일하잖아. 그럼 이제 외력이 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구간에서 0.7m를 이제 40으로 일하거든. 그럼 이제 증가한 양이 그러면 28줄일 거 아니야. 28줄 가지고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쭉 최고점 올라가는데, 그죠? 근데 이제 조건상에서 준 게 뭐냐면은 그 포텐셜 증가량이 이때 2.8줄이라 그랬어. 이때 증가량이 2.8줄이래. 포텐셜 증가량이. 그죠? 그러면은 그 전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얼마라는 거니? 28줄 이래가지고 최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때 0.7 올라갔을 때가 2.8줄 10분의 1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전체가 7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죠. 10배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전체 역학적거리가 28줄인데 외력이 한 일이 28줄이면 28줄 가지고 최고점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올라갈 때 여기 0.7m 올라갈 때 2.8줄이면은 28줄 가는 데는 7m를 가야겠지. 전체 거리가 7m. 여기서 이제 R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가 7m라는 걸 알아내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얘가 이제 쭉 내려오잖아.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내려올 때는 이제 이 5m였거든. 얘가 스케일이 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0.7m 대충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5m를 내려오거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거리가 12m라는 걸 알지. 12m. 그래서 여기 닿기 직전까지 가속도를 좀 구하는데 얘가 우리가 속력이 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잡으면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용시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루트 3초였거든. 그러면은 12m를 평균 속도 2분의 1v 여기 속도를 v라고 합시다. 0에서 v까지 평균 속도 2분의 1v 곱하기 시간은 2루트 3초거든. 따라서 v가 얼마니? 4루트 3이죠. 그치? v가 4루트 3 이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냥. 2루트 3초 동안 4루트 3 변했으니까 a는 2죠 그냥. 정리가 되지? 그래서 기억이 맞았고 1번이 맞았고, 물체 질량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이거 구해야지. 얘는 수평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데 여기 봐봐. 얘가 2.8줄을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2.8줄을 증가했다는 얘기는 0.7m 동안 중력이 한 일이 2.8줄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2.8줄 즉 0.7m 구간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7줄 증가했다는 얘기는 중력이 한 일이 2.8줄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중력 아래쪽으로 가야 될 성분이 4N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중력 빗면 성분이 4N이고 0.7줄 가면은 0.7m 가면은 2.8줄 증가하거든. 그래서 중력의 빗면 성분이 4N이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4N인데 질량이 가속도가 2니까 질량은
2kg 나오지.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x는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하지. 이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그 최고점에서부터 내려간 그 여기서부터 압축을 시작하잖아. 압축을 시작해서 용설이 최대로 압축된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얘가 x만큼 더 압축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크기는 얘가 지금 그 얼마지? 4뉴턴으로 전체 12 플러스 x만큼 일한 거죠 지금. 그지? mgh 한 거죠. mgh. 이게 이게 그 중력이 한 일 구한 거죠. 중력이 한 일을 구하면은 중력 4뉴턴으로 12 플러스 x만큼 이만큼 당겨서 일을 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곧 2분의 1 k x 제곱의 크기랑 같아야 되고, k가 40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니? 200이죠. 그러면은 48의 4x가 200x제곱. 요거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아니 풀어 0.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는지 틀린지 보면은 그냥. 그지? 0.5 집어넣어가지고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요런 거는 이제 계산할 때 보면 좀 복잡하면은 x에다 0.5 집어넣어 버려 그냥.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13번도 가볼게요. 13번. 13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변형인 거지. 이것도 살짝 변형이 된 거긴 한데, 얘가 높이가 4h였거든? 4h에서 h로 가요 지금. 여기서 0이었대. 힘 받아서 ft 받지. 일정한 방향, 일정한 시간. 여기도 ft 받지. 그러니까 ft 받았다는 얘기는 m 델타 v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얘는 그치? 속도의 변화량이 서로 같을 거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건상에서 느려졌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v 된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v 되겠지. 그래서 여기 속도를 v0라고 한다면은 여기 속도는 v0 마이너스 v가 돼요. 속도가 v 감소할 거니까. 그지? 그리고 하나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여기서의 그 높이가 4h였잖아. 지금 높이가 전체 높이가 4h에서 이제 3h 감소해서 h인 지점을 지나는 거니까, 뭐 결국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4이라고 놓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이제 2라고 넣을 수 있는 거네. 포텐셜이 3이 감소했을 거니까. 그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4이면은 사실 이게 속도의 비가 0에서 이제 뭐 속도비를 찾을 수 있긴 하겠는데, 그냥 놓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답의 꼴이 GH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놓을 수 있겠죠. 그 V0를 찾아 놓으면은 3mgh가 2분의 1 m V0의 제곱일 것이고, 그죠? 그 이제 이거를 V꼴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속력 감소라는 거 있으니까 V0 V 관계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그 뭐냐면은 요게 하나, 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나오잖아. MGH는 요거 제곱 차이죠.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요걸 정리하시면 되겠지. 됐지? 나중 거 이거 제곱 차이죠. 이거 제곱 차이. 요거 제곱 차이는 mgh. v제곱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의 제곱 차가 mgh고, 그게 저 2분의 mv0 제곱의 3배 한 거랑 같으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3에서 3mgh 만들어주고 얘랑 같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v0와 v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지.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v0는 2분의 3v가 나와.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죠. 그지? 맞니?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요? 이거 v0가 2분의 3v니까 여기다 2분의 3v 지으면 4분의 9v잖아. 4분의 9v 제곱이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쌤 지금 원래 2분의 1 비교하는 거 같은데 쌤은 V를 불러주신 거 같아요.
뭐라고? 뭐? 그러니까 저 답에서는 2분의 1 비를 갖다가 구하는 거잖아요. 속력 감소량이니까. 물체의 원을 지나는 동안 속력의 감소량. 속력의 감소량이 V잖아. 2분의 1이요. 속력 감소량이 2분의 1V야? V네. 이게 V잖아. 속력 감소량은 3분의 2V죠. 3분 이내 2V제로. 자, 그냥 감소량. 그러니까 V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이거 없애봐봐. 그러면은 3mgh가 2분의 1 m 이제 집어넣어서 제곱되는 거잖아. 4분의 9v 제곱이 되니까 얘는 떼버리고 3 되잖아. 그러면은 넘어가서 8 g h 나누기 3 루트. 이게 답이죠. 이게 V인 거지. 속력 변화량이 V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지? 15번을 할 거 없고 14번 마무리할게요. 14번이 이게 이제 그 사실 지금 요 문제 있잖아. 13, 14, 15번은 14, 13, 12 12, 13, 14번 정도의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거든. 이건 수능으로 따져도 거의 킬러 주제예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정도까지 풀 줄 알면은 솔직히 대비가 충분히 잘 될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웬만큼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이게 이제 생각할 게 좀 많아.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질량이 m인데 요 높이가 6L이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요 2m짜리가 이제 압축이 돼 있겠죠. 원래 길이로부터. 뭐 예를 들어 원래 길이가 x가 있다고, 원래 길이로부터 x만큼 압축이 돼 있다고 할게요. 이게. 그래서 일단 얘가 첫 번째로는 용수철에 의해서 압축이 돼 있을 거야. 정지해 있잖아. 그럼 이제 압축거리도 나오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정지했기 때문에 EMG는 KX의 크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일단 하나를 놓을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용수철이 가만히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얘가 충돌을 하잖아. 자, 질량이 m짜리가 6L 높이에서 내려와가지고 6L 높이로 내려와가지고 충돌을 해요. 지금 이미 이제 X가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을 해서 B와 A가 한 덩어리가 돼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압축을 시키냐면 L만큼 더 압축을 시켜요. 원래 길이로부터 뭐 L만큼을 더 압축을 시킨다고 하지. 여기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충돌 전까지 얘의 속도, A의 그 B의 속도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속도를 구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보존을 써야 돼. 충돌을 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6mgL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v 값이 얼마냐면은 2루트 3gl이에요. 이게 이제 저 녀석의 그 첫 번째 속력이죠. 충돌 직전이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m 곱하면은 이게 운동량이고 이게 보존될 거니까 질량이 3m으로 갈 거고 속도는 라지 v가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라지 v 값이 얼마냐면은 3분의 2 루트 3gl이다. 이게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속력이 돼요. 맞지? 그때 운동 에너지랑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가 이제 딱 L만큼 압축되기 직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지? 원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겠지. 원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면은 모두 있어야 되면은 3mgL이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잖아. 맞지? 이 세 개가 딱 충돌한 순간에 내려가서 압축돼가지고 0으로 바뀌어. 얘 0으로 바뀌죠? 얘도 0으로 바뀌지?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나중에 최종적인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가야겠지. 최고점까지 압축됐을 때, 가장 압축 많이 됐을 때. 그잖아. 운동 에너지, 충돌 당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이걸로 속도 있으니까. 그거 최고점, 최저점 가서 0 될 것이고, 원래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더 압축돼서 나중 탄성 포텐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3mgL이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되겠지. 마무리하잖아. 봐봐. 계산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3m, 속력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3g L의 제곱,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였고, 플러스 원래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X는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K분의 EMG로. X는 K분의 EMG로 바꿔주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플러스 3mg L이 있었어. 이게 어디로 가면 돼? 나중 거로. 나중 거로 가면은 2분의 1 K 얼마니? X 플러스 L이잖아. 이거 제곱이죠. 맞지? 근데 X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K분의 mg로 쓰면 되잖아. K분의 EMG로 X 대신에 K분의 EMG를 써가지고 정리하면은 마무리가 돼요. 끝나죠. 그냥 이렇게 이게 에너지 보존, 전체 에너지 보존식이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시 충돌 직전, 그러니까 이제 충돌 후 압축되기 전, L만큼 압축되기 직전 운동 에너지가 2K, 이게 이거고, 원래 압축되어 있던 X 길이에 해당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있을 거고,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L만큼 내려가서 멈출 거니까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 여기까지. 얘네 세 개가, 이 전체 에너지가 다 얘가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압축된 길이 x 플러스 l만큼 압축돼가지고 전체 0으로 될 거, 전체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죠. 이거 정리하시면 나와요, 답이. 됐지?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거 왜 3mg냐고? 얘 충돌의 한 덩어리 됐잖아. 3m 덩어리가 l만큼 내려가잖아.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그래서 3mg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읍시다. 내가 오늘 깜빡하고 분필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불편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쭉 정리할게요. 여기 내용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너네가 좀 이해하는데 그냥 이제 좀 이게 왜 저렇게 되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긴 한데,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사실 세세하게 따질 이유는 없는 게, 되게 제한적인 조건상에서 다루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러면 그 제한적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거거든. 특수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관성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성계라는 거는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계잖아. 그래서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해석이 등속도 운동을 할 때를 다뤄요. 정지 또는 등속도. 그러니까 얘가 막 가속이 되고 그 중간 과정, 그럼 가속이 되기까지 과정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룰 필요 없고, 딱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되지, 그 전이나 그 후의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거든. 그걸 좀 명심해 놓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우리가 다루는 물체는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상태를 다룰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이제 특수상대성이라는 건 이제 상대성을 기반으로 하거든. 당연히 상대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과 비교, 관측 대상이 필요하고 관측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측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관성계에서 적용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첫 번째로 이제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가정을 하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은 뭐 1905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작 자체는 이제 가정으로 출발을 해. 어떤 가정을 하냐면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지. 상대성 원리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상대성 원리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상대성에 대한 얘기거든, 그냥. 근데 이제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이미 아인슈타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정리가 됐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은 이거죠. 모든 물체의 관성좌표계에서, 편하게 관성계라고 쓸게요.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지. 그지? 거기 책에 써 있는 내용은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야. 특수한 경우만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비관성계라고 불리우는 그 가속도가 이제 나타나는 계, 그때는 적용이 또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성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R자임이 0일 때야. 그치? R자임이 0일 때는 물리법칙 제일 대표적인 게 너네 F는 MA 배운 거야. F는 MA가 성립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관성계,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할 때는 F는 MA라는 그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너무나 기본 원리지. 그냥 당연한 거죠, 그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숨겨진 의미를 찾자면은, 이제 의미를 어떻게 너네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도는 상대적이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거든. 속도는 상대적이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그 속도 가속도를 배웠을 때,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관측자가 필요하고, 관측자가 특정한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속도의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지, 절대적인 속도는 없다는 거야. 반드시 대상을 누군가가 측정을 해줘야 되고, 측정하는 사람이, 관측자가 속도를 가져버리면 상대 속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실 속도는 상대적이다.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비교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건데, 그렇다면은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속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알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상대성 원리의 그냥 기본적인 기반이에요. 내 속도를 내가 스스로 알 수는 없어. 자, 이게 가진 무슨 얘기지? 속도라는 개념은, 운동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다가 기본 바탕이야.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인 건 너네 이해할 거야. 근데 속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걸 이제 이게 안 나와 있죠.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 상대성 원리라는 건 이미 갈릴레이 때부터 다 적용이 됐던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운동, 속도라는 건 운동이잖아. 운동이 상대적이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배가 있는데 이게 흐르는 강물에, 예를 들어 오른 왼쪽으로 움직이는 강물 속에서 배에 관측자 2명이 서 있어요. 얘는 A라는 애고 얘는 B라는 애인데, A가 B의 운동을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저 멀리 육지에 C라는 애가 또 서 있는데, 이 C는 또 이제 B의 운동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C가 본 B의 그 해석과 A가 본 B의 그 해석을 볼 건데, B가 뭘 할 거냐면은 공을 하나 들고 있다 던질 거예요. 이렇게 공을 하나 들고 있다가 던질 거야. 이 공이 노란색으로 하자. 노란색의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흐르는 강물에 타고 있는 배 위에서 A가 보고 C가 볼 거거든. 운동이 다르게 측정되겠지. 왜냐면은 B가 공을 제자리에서 던져버리면은 A랑 B는 같은 계에 있죠. 얘는 둘 다 지금 관성계에 있고 뭐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그러면은 A가 본 B의 이 공의 운동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제자리 운동을 할 거라고. 제자리 연직 운동을 할 거라고. 이게 A가 본 B의 운동이죠. A가 본 B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니? 연직 운동을 해요. 연직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공이 던졌다가 떨어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C가 봤을 때야. 이게 기본 원리다. 너네가 특수상대성이론은 이거를 거의 대부분 바탕으로 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C가 본 B의 운동은, B가 던져진 위치는 여기거든요, 공을. 근데 C가 봤을 때는 B가 공을 던져진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배가 운동을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B의 위치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C가 보았을 때는 공을 던져진 위치는 여기지만 받은 위치는 또 여기가 돼버려. 따라서 C가 본 공의 경로는 A랑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거다. 맞죠? 그러니까 C가 본 B의 운동은 연직 방향의 운동이 아니라 포물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죠. 지금 이거는 같은 상황의 운동을 보더라도 A가 봤을 때의 운동과 C가 봤을 때의 운동은 연직 방향에서 제자리 운동을 하냐 또는 포물선 운동을 하느냐로 해석이 다르게 되는데, 다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은 물리법칙,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높이라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속도의 개념, 뭐 가속도의 개념이라는 FMA 계산법은 당연히 맞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 자체가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운동의 해석은 달라도 포물선이냐 제자리 운동이나 해석이 달라도 FMA라는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지. 틀리지 않게 해석이 다 되고. 그 얘기가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운동은 상대적이다.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시작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인슈타인 생각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정확하게. 속도는 운동은 상대적이야. 그럼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어야 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이게 사고 실험이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천재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거울을 하나 들고 있어 이렇게. 거울을 하나 들고 있고 내가 이제 달려가는 거죠. 막 뛰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뛰어가요. 거울을 들고. 근데 내가 막 거울을 들고 뛰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거울에 안 보여요. 내 얼굴에 비춰지지 않아 거울이. 무슨 얘기야 알겠어? 내가 막 달려가서 속도가 막 빨라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야. 맞아? 그럼 나는 내 속도를 스스로 알아버리거든. 내 속도가 얼마인 거야? 얼마겠니? 빛의 속도로 뛰는 거지. 내가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뛴다면은 봐.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 와서 내 얼굴에 반사가 되고 다시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빛의 속도는 얼마라고 알고 있어 우리가? C라고 알고 있죠. 그지? 빛의 속력은 C거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가 달리는 속력이 C라고 뛴다면은 내가 C라는 속력을 가지고 뛰면은 이 빛들이 거울에 도달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내가 거울을 들고 내가 빛의 속도로 뛰어가는데 그럼 빛도 빛의 속도로 갈 거고 그러면 거울에 도달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겠지. 도달을 못 할 거니까. 그러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슨 속도로 뛰고 있어? 빛의 속도로 뛰고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 알아버리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문제의 시작이야. 속도라는 개념이나 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상대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관측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속도를 판단할 수 있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운동은 상대적일지언정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대한 속도를 측정하는 거지 내가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가 내 속도를 스스로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이게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선 이 결론은 보인다. 보여야만 하는 거야. 안 보일 수 없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뛰든 얼마로 뛰든 간에 무조건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빛의 속도로 뛴다고 하더라도 거울에는 빛이 도착을 해서 내가 빛의 속도인 걸 알 수 없어야 되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거지. 이걸 이제 가정으로 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특수상성 이론의 시작이. 이게 왜 등장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야. 속도는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속도가 내가 내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에어컨? 잠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정이 나오죠.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였고 두 번째 가정은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죠. 광속 불변 말 그대로 빛의 속도 절대적이다.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다.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내가 빛의 속도로 뛴다고 하더라도 빛은 그냥 속력이 절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니? 상대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 얘기는 내 속도 상관없이 내 속도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C라는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야. 절대 바뀌면 안 돼. 그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가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어야 되는데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으려면은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아인슈타인 주장이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C로 간다고 해도 빛의 속도는 측정값이 C야. 그러니까 그냥 도달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긴 할 거라. 그지? 내가 C라고 띄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대 속도 개념 있잖아. 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의 상대 속도 개념은 뭐 V, B 상대방의 속도에다가 내 속도를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은 속도값이 나와버리잖아 그냥. 그럼 이제 계산도 이렇게 하죠. 보통 뭐 무빙워크 같은 거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계산한다면 무빙워크 속도가 만약에 2m/s야. 여기 사람이 올라가서 A라는 애가 정지해 있어 만약에. 그다음에 B라는 애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2m/s로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거를 바깥에서 관측자 C가 본다고. C가 봤을 때는 A의 속도는 2가 나오겠고 B의 속도는 4가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속도라고. 그치? 근데 이걸 이제 빛의 속도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C라는 속도로 가는데 만약에 정지한 애가 이 빛의 속도를 쳐다봐. 그럼 C가 보이겠지 당연히 속도는. C라는 속도 값을 가지고 가는 물체를 가만히 정지해서 보면 C라는 속도가 측정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C랑 같이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가정을 해보자. B라는 애가 C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때 저 속도를 보면은 그냥 C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만약에 B라는 애가 C라고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빛이 날라와요. 속도는 C거든? 빛이니까. 그러면 B가 봤을 때 이 빛은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속도 개념이면 2C가 나올 거잖아. 근데 똑같이 C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할 거는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하게 관측을 하더라도 무조건 C로 그냥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이거 문제에 나왔을 때 간단한 거지. 어느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C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와. 문제에서. 봐봐.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가. 막 예를 들어서 0.6c, V가 0.6c라는 속력으로 날아가요, 우주선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빛을 쏴. C로 날아가겠지? 그럼 이 상황을 밖에서 관찰자가 보잖아? 저 빛의 속도는 얼마나 보여? C로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었다면, 쟤는 1.6c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 하지만 빛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물체의 경우면,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공이 날아가거나 뭐 물체가 날아가고 우주선이 날아가면은 그거는 그냥 상대속도 더해가지고 1.6c가 맞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경우는 우주선 속도 상관없이 그냥 C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부 관찰자가 P고 외부 관찰자가 Q인데 P가 본 속도 C고 Q가 본 속도 C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 원래 달라야 되는 게 맞는데 P가 빛을 보든 Q가 빛을 보든 간에 똑같은 속도 C로밖에 관측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는 거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다시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다. 빛의 속력은 불변이다. 불변.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지만 속도라는 개념 있죠.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원래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얘기하는 거야. 운동.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이 맞아. 하지만 빛은 예외야. 빛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값들이 다 빛의 속도에 대비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속도를 계산하는 V는 T분의 S라는 그 식 중에서 S가 이제 공간이죠. 거리죠. 거리. 또는 이 시간이란 거리가 뭐여야 돼? 상대적이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의 상대성. 시간은 상대적이다. 즉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시간은 느려질 수 있고요. 거리는 상대적이거든. 상대적이란 말 자체가 뭐야? 관측자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거리는 짧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이 느려질 수 있고요.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어. 시간과 거리는 뭐야?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있잖아, 뉴턴의 역학에서는 시간이나 거리가 바뀌지 않았지. 우리가 너네가 지금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야. 이 칠판의 거리는 변하지 않잖아. 그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해? 너네가 관측하든 내가 관측하든 누가 관측하든 이 길이 자체, 칠판의 절대적 길이 자체는 일정하고 같고요. 시간도 너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 같아야 돼. 모든 시간.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어디에 대해 해석했어?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해석하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걸 따졌잖아. 그게 당연한 얘기였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절대적이 아니더라는 거지.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시간과 거리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요 하나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이제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하죠. 타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거리, 이게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뉴턴 역학 체계에서는 시공간이 절대적이고 물체의 운동의 해석을 시간에 대한 해석을 했었지만, 공간에 대한 해석을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 운동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 어떻게? 빛의 속력에 대비해서 값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지. 공간이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운동은 상대적이고 운동 자체는 상대성이 맞고 상대적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제부터는 이런 사고를 좀 하셔야 돼. 물체가 우리가 볼 때는 자, A가 본 B의 해석과 B가 본 A의 해석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체의 그 운동 해석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너희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요 칠판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물체 운동을 했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운동했잖아. 그치?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운동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운동한 걸로 해석이 된다고. 맞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운동하지 않았어. 너네들이 운동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가 운동한 거잖아. 왜 내가 운동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칠판이라는 배경이 있잖아. 칠판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나는 칠판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움직였지. 그럼 누가 운동한 거야? 내가 운동한 거야. 하지만 배경이 만약에 없어지잖아. 칠판이 없었어. 우리 너희와 나만 있고 다른 공간적 배경이 없어. 그럼 누가 운동한지 몰라. 맞지? 내가 볼 땐 너네가 운동한 거야 그냥. 칠판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봤을 때. 너희가 볼 땐 내가 운동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운동하는 거로 보여.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적이야. 됐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일단 이제 도입이 이렇게 되는 거고, 특수상대성에는 도입이 이렇게 되고요. 도입에 의해서 시간이 느려지고 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시간 팽창 길이수축이라는 걸로 배울 거고요. 정리해 놓을게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상이죠. 두 번째는 현상.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인데, 그 현상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시간 팽창인데, 이게 너희가 이제 좀 시간이 이제 팽창이란 말은 같은 말로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말을 쓰거든. 시간 느려진 거야 이게. 느려지는 개념으로 보는데 시간을 팽창했단 말과 지연됐단 말은 같은 말이고요.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이제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시간 팽창을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있고, 너네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유 시간에 대한 정의예요. 고유 시간의 정의. 자, 이 고유 시간이 뭐냐면은 이제 고유 시간의 정의 책에도 써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야. 됐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의 물체 운동의 해석을 볼 때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가장 쉽게 고유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빛시계란 장치인데, 이 빛시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시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광원이 하나 있어. 여기에는 광원도 있고요. 그 빛을 검출하는 검출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야.
광원 검출기가 같은 장소에 있고 여기에다 거울을 하나 설치해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서 맞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이때 이 길이를 L이라고 정의하잖아. 그러면은 고유 시간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 간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위치에서 빛이 출발한 사건과 거울에 맞고 다시 도착하는 사건으로 두 개의 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사건이란 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빛이 출발했다, 도착했다, 이런 게 사건인데,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빛이 같은 장소로 도착했으면 그 도착과 출발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고유 시간이 되고요. 그 고유 시간을 우리는 T0라고 쓰고 얘는 C분의 2L로 쓸 수 있다고. 왕복거리가 2L이니까 지금. 이게 고유 시간의 정의야.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시간 그 값이 고유 시간 값이 저렇게 정의가 돼요. C분의 2L 값으로 정의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C분의 2L이라고 정의하고 저거를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주선이 하나 있어.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갈 거거든. 얼마냐면 뭐 0.6c 정도의 속도를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해석할 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냥 속도라는 개념이 되게 느리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빛의 속도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 개념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인 c 값과 비교가 될 만큼의 속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같이 느린 속도를 비교하는 건 아니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그 우주선 안에 P라는 관측자가 있고요. 그 우주선의 바깥쪽에는 Q라는 관측자가 서 있어. 이렇게 P라는 관측자랑 Q라는 관측자가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운동 이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관측하는 건데, 자 옆에다가 동일한 빛시계를 달아놔. 여기다가 설치해놔. 빛시계. 얘도 마찬가지로 뭐 길이가 같은 이 길이는 L로 합시다. 길이가 L인, 높이가 L인 이 빛시계를 설치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빛시계 이름을 A라고 부를게요. 이 빛시계 이름을 B라고 부를게. 빛시계 이름을 관측자 P, 관측자 Q. 우주선 타고 있는 녀석, 가만히 서 있는 녀석.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연 조건을 하면은 얘는 정지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정지 완성계. 얘는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해볼게. 0.6c가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해볼게. Q가 본 B의 시계. Q가 본 B의 시계는 얼마가 측정되냐면은 자 출발해서 빛의 속도로 2L 간 거리니까 T0라고 쓰면 되겠네요. 얼마 값이냐면은 C분의 2L 값이 돼요. 이렇게 되겠지. Q가 본 B의 시계. 또 하나 더 이렇게 해볼게. P가 본 A의 시계예요. P가 본 저 시계.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P가 봤을 땐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거야. P가 볼 때는 나는 운동하지 않고 누가 운동하냐면은 Q가 운동하는 거야. 왼쪽으로 0.6c로. 해석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됐지? 지금 우리는 칠판이라는 배경 속에서 PQ를 보니까 P가 운동, Q가 정지 이렇게 보지만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P와 Q의 얘네들만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P는 운동을 하지 않아. Q가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P가 본 A의 시계는 T0라고 쓰고 C분의 2L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은 P가 봤을 때는 A의 시계가 나는 움직이지 않았거든. 이렇게 출발 장소, 도착 장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Q가 본 A의 시계, Q가 저 P의 우주선의 A 시계를 볼 때, 또는 P가 본 B의 시계,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됐죠? 요 녀석들이 문제가 생기는 값들이야.
Q가 본 A의 시계, P가 본 B의 시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시간은 T0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른 시간 값을 얘기해야 돼요. 그 다른 시간 값을 이제 T라고 쓰고 얘를 내가 팽창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봐봐. Q가 봤을 때 A 시계를 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갈릴레이 그 했던 생각이랑 똑같은데, Q가 볼 때는 요 빛이 출발을 여기서 하거든. 근데 빛이 출발한 순간으로부터 우주선은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Q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이제 한 이 정도로 날아온 거죠, 지금. 이렇게. 그지? 잠깐의 그 순간 동안 Q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빛시계도 여기로 왔을 거고 관측자도 여기로 왔을 거고, 그러면 Q가 본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지? 속력은 얼마로? C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좀 그림이 너무 여기 대칭이지 않는데? 이렇게 할까? 다시 그릴까? 이렇게. 여기 빛시계까지 날라온 거지.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됐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Q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날아가잖아. 그 날아가는 속도에다 플러스 빛이 날아간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는 C로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자, 내가 내 시계로 봤을 때는 빛시계가 빛이 C라는 속력으로 EL 왕복했거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잖아. 근데 Q가 본 A의 시계는 T0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같은 내가 내 시계로 요 거리 왕복하는 동안 쟤는 얼마 가냐면 요만큼을 가버리잖아. 지금 더 많은 길이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간값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Q가 본 B의 시계와 Q가 본 A의 시계는 달라요, 값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거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잖아. 봐봐. 요 길이가 Q가 본 그 속력 C로 간 시간을 T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거기다가 이게 여기까지니까 절반이잖아. 절반. 여기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붙이면 되거든. 2분의 1ct. 이 거리는 2분의 1ct야. 맞죠? 요 길이는 L이거든요, 지금. L이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우주선의 속도 V 0.6c로 T초 간 거잖아. 이게 V 2분의 1 VT거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지? 봐봐. 2분의 1 VT의 제곱 플러스 L제곱은 2분의 1 CT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A가 본 시간 T 값을 정의하는 거죠. T가 얼마지? 도대체? 이제 이거 계산한 거죠. 이 선분기를 통해서.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C분의 2L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어. 정리한 거야, 저게. 저거 이제 T에 대해 정리한 거죠. T는 하고 계산해 봤더니 C분의 2L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요런 값으로 나왔다는 거지. 요거. 그래서 요걸 정리한 거야. 다시 보시면은 Q가 본 A 시계 또는 자 이거는 이제 P가 본 Q의 B 시계, B의 시계를 봐도 마찬가지지. 왜냐면은 P가 봤을 때 나는 운동하지 않았거든. 누가 운동하냐면 Q가 운동하거든. Q가 왼쪽으로 0.6cm 가거든. 그러면 빛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일 거거든. 맞지? P 입장에선. P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거든. 근데 Q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출발 장소 여기인데 도착 장소 여기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다르잖아. 사건사의 간격에 그 장소가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고유 시간이 될 수 없고 팽창 시간이 나올 거라고. Q가 봤을 때는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서로 다르죠, 지금.
T가 봐도 달라. 그러니까 얘는 고유 시간이 될 수 없다. 팽창 시간이라고 하고 T 이제 팽창 시간이 되는 거지. 얘는 자 이게 T0입니다. 맞지? T0에다가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값을 우리는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거든. 얘를 로렌츠 인자라고 하고 감마라고 써요. 저 값을. 그래서 여기다 마무리하시면은 감마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시간 팽창식입니다. T 팽창 값은 T0 고유 시간 값에 감마만큼 곱한다. 근데 감마는 반드시 1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될 거야. 왜냐면 이거 봐봐. V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1m/s면은 V가 1이면은 만약에 느린 속도야. V가 1이면은 여기 C제곱분의 1이거든. C제곱분의 1은 0이죠. 그냥 0에 가깝지 그냥. C제곱분의 1 값은 0이야 그냥 0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1이지 그냥 감마가 1이다. 이렇게 나오고 V가 0.6C였으면은 60%잖아. 저기다 0.6C 집어넣어봐. 1-C제곱분의 0.6C제곱 0.36C제곱이거든. 그러면 1-0.36이 0.64잖아. 루트 0.64니까 0.8이지. 그래서 감마가 4분의 5가 나오죠. V가 0.8C잖아. 감마는 3분의 5가 나와요. 이거는 특수값이라서 그냥 외워놔도 괜찮다. 0.6C일 때 값은 4분의 5고요. 0.8C일 때 값은 3분의 5야. 특수값이야, 특수값. 감마 무조건 1보다 크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속도가 1이나 10이나 100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요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봐봐. C제곱분의 V제곱인데 1 마이너스 이게. 그러면 이제 C가 9 곱하기 10의 16승이거든. 9 곱하기 10의 16승분의 얼마가 되려면 이 V가 엄청 빨라야 되는 거지. 1m/s, 100m/s, 뭐 심지어 1000, 1000m/s도 의미가 없어. 그잖아. 빛의 속도에 적어도 60% 또는 80% 정도의 속도로 달려줘야지 우리가 감마가 그나마 4분의 5 또는 3분의 5배 정도로 이제 값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시간값이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이해 가시죠? 시간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다른 이유가 고유 시간과 그럼 이제 이 팽창 시간이 뭐가 다르냐? 자, 중요한 이야기다. 봐봐. 이게 만약에 감마가 3이야. 고유 시간이 예를 들어 1초라고 합시다. 그럼 감마가 3이면은 팽창 시간은 3초가 측정이 되거든, 지금. 근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잘못된 해석이야. 자, Q가 본 A의 시계, Q가 본 B의 시계는 1초거든 지금. 맞지? Q가 B를 보면은 시간이 1초 측정됐어. Q가 내 시계에 측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 시계에 측정하는 거야. 내가 내 시계를 측정하면 1초인데 내가 상대방 시간을 측정하니까 3초가 나왔어. 맞지? 이 시계에 의하면 감마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시간으로 1초 지났을 때 제 시간으로는 몇 초 지난 거야? 3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내가 내 시계로 1초 지났을 때 제 시간 3초 지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건 빨리 간 거잖아. 내 시계로 1초 간 동안 제 시계로 3초 갔다는 건 제가 빨리 갔다는 뜻이야. 근데 시간 팽창은 같은 말로 뭐라 그랬냐면은 시간 지연이라고 했지. 시간이 느려지는 거거든. 시간 느리게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시계로 1초를 가는 동안 제 시계는 1초를 3초 동안 간 거야. 이렇게 돼요. 맞지? 이거 해석이 돼야 된다. 내가 1초 간 동안 제가 3초 갔어. 이게 아니라 내 시계의 1초는 1초를 제 시계는 3초 동안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더라. 시간의 간격이 팽창되었어요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간격이 팽창되었어. 그러니까 이거지. Q가 B의 시계를 보면은 1에서 2까지 가는데 2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초거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게 맞는데 만약에 Q가 A 시계를 보잖아. 얘는 같은 시간 동안 더 긴 거리를 가니까 얘는 1에서 2까지 가려면은 3초가 걸린다고. 이게 느려진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지? 1초 사이에 간격이 팽창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 다시 내 시계로 1초 간 동안 제 시계로 3초 갔어. 이게 아니라
내 시계로 1에서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면은 제 시계로는 3초가 걸릴 거야.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1시간을 측정하잖아? 1시간을 측정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만약에 Q가 자기 시간 B 시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은 12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시간값이 측정될 것이고 그 시계를 봤을 때. 근데 만약에 Q가 A 시계를 봤습니다. P의 우주선 시계를 봤어. 그러면은 12시부터 시작해서 얼마니? 12시 20분까지밖에는 시간이 안 가 있을 거라고. 시계의 시각값은 더 작게 측정이 돼요. 시각값은. 시간값은 팽창된 거고. 내가 1에서 2까지 가는데 1초 걸렸으면 쟤는 1에서 2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이 3초야. 시간이 늘어진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게 시간 팽창의 뜻이야. 시간 팽창은 고유 시간 정의 정확하게 하시고 누가 봤을 때 고유 시간이고 누가 봤을 때 팽창 시간인지. 너는 이제 맨날 이렇게 말이 나와. 철수가 본 시계를 T라고 합시다. 철수가 본 시계는 T이다. 이 T가 고유 시간인지 또는 팽창 시간인지 요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시간 팽창. 되죠? 시간 팽창의 해석을 정리를 해놓으면 돼. 자, 정리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또 시간 팽창 정리해놓고 길이 수축까지 마무리할 거니까. 자, 시간 팽창 이어서 그 길이 수축 보면 되는데 시간 팽창의 관계식은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 이제 식은 이거야. 식은 이건데 사실 식보다도 의미를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죠. 고유 시간에 대한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유 시간에 정의해 놓으시고 고유 시간, 그지?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 시간. 근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관측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 관측하는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면 고유 시간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장소가 아니면은 팽창 시간이 될 것이다. 자, 길이 수축도 마찬가지요. 길이 수축이지, 이제. 두 번째 현상은 길이 수축이거든. 길이 수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수축이니까 짧아지겠지. 얼마나 짧아지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L0의 감마분의 1만큼 짧아져요. 길이는. L0가 뭐냐면 고유 길이야. L0는 얘는 이제 고유 길이. 고유 길이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은 고유 길이는요. 정지 길이야. 정지해 있는 길이를 그냥 고유 길이라고요. 그냥 정지 상태의 길이. 운동하고 있으면 수축 길이. 근데 감마가 무조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L은 무조건 짧아질 거야. 운동을 하면은. 물체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길이가 무조건 짧아져야 돼. 그것도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지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봐요. 봐봐. A라는 행성이 있고 A라는 행성에서부터 우주선이 가는 건데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V로 운동할 것이고 이 관찰자 P가 안에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Q라는 관찰자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행성이 또 B가 있어. 자, Q가 봤을 때는요. Q가 봤을 때는 저 행성 B가 정지해 있고 A도 정지해 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Q가 본 A와 B 사이의 길이는 Q가 본 A와 B 사이의 길이는 이제 고유 길이 L0가 측정이 될 것이다. 맞죠? 서로 정지했으니까 상대적으로. Q가 봤을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L0로 측정이 된다. L0 고유 길이다. 정확하게 정리 내리셔야 돼. 문제를 이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푸는 게 내가 말하는 값들을 말하는 그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항상 뭐가 고유 길이고 뭐가 고유 시간인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P가 봤을 때가 문제가 생기죠. P가 본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될 수 없어. 왜냐면 A도 운동, B도 운동하거든. 자, Q가 본 입장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A 운동하지 마이너스 V로 운동하고 B도 운동하죠. 마이너스 V로 운동할 것이고 Q도 운동하죠. 마이너스 V로 운동하고. 이게 그 P가 봤을 때 A, B, Q는 무조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A, B의 길이는 수축 길이야.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P가 본 A, B 사이의 길이는 L로 쓸게요. 수축 길이니까 무조건 짧아질 거거든. 얼마나 짧아지고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자. 자, Q가 봤을 때 A, B의 길이는 L0거든. 자, 봐봐. Q가 봤을 때 길이 A, B 길이는 L0인데 L0라는 길이를 누가 운동하냐면 P가 운동하지. 얼마의 속도로 가냐면 V라는 속력으로 가요. 맞지? 자, Q가 봤을 때는 P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지. 각기 다른 장소거든. 이건 고유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T라고 쓸게. 팽창 시간. 고유 시간 아닙니다. 팽창 시간이야. 이게 너네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고유 시간 아니면 다 팽창 시간이야. 시간이 짧아지고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잖아.
속도가 빨라지면 느려졌지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팽창 시간 t 쓰시면 돼요. 자, 근데 P가 봤을 때는 P가 본 AP 잘 봐. 요 사이의 길이가 L이죠. 그지? 그러면은 P가 볼 때는 내가 있던 위치에서 A가 출발, B가 도착으로 보이지. Q가 봤을 때는 P가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을 했거든. 근데 P가 볼 때는 내가 있던 그 위치,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내가 있던 위치에서 A가 출발, B가 도착했어. 그러니까 P가 봤을 때는 B가 V라는 속력으로 T0, 얘는 고유시간 맞지? 그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P가 봤을 때는 고유시간이야. 왜냐면은 내가 있던 장소 그대로고 그대로 장소에서 A 출발, B 도착이거든. 그 시간은 고유시간이야. 무조건 같은 장소니까.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 고유시간이잖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눠버리면 V 지워지고, 그지? 나눠가지고 L은 정리합시다. L은 정리하면은 L 제로분의, 그지? 우리가 그 지금 나오는 값이 T분의 T0가 나오거든? 여기서 이잖아. 이거 정리하시면은 나눠가지고 역수치하면 되잖아. 그냥 T분의 T0가 뭐냐면 감마분의 1이죠. T0분의 T가 감마거든. T0분의 T가 감마니까 T분의 T0는 감마분의 1이지. 감마 역수지. 그러니까 길이가 무조건 짧아지는 길이 수축 요 값이 나온다.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P가 봤을 때는 A와 B 사이의 길이가 수축될 것이다. 왜?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A와 B가 운동하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A가 가는 시간과 B가 오는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T0. V라는 속력으로 왔으니까 길이 L. 이렇게 측정되고 길이 짧아진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치?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이렇게 수능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이기도 하고, 너네가 해석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심플해. 되게 이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서 푸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헷갈릴 일이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좀 꼬아내다 보면 잘못 꼬아내는 경우가 많고 오류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렇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고 요런 파트의 문제들, 수능에 이제 출제하는 문제들을 함부로 못 바꿔. 예를 들어 역학적 에너지 같은 파트는 수능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수특을 가지고 뭐 숫자도 바꾸고 뭐 물어보는 것도 바꾸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특수상식으로 문제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수능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쓰거나 이제 뭐 막 조금이라도 좀 변형을 많이 시켜놓으면 문제 자체가 막 성립이 안 돼 버리거나 뭐 해석이 막 달라지거든. 해석이. 그래서 아마 여기는 학교에서 낼 때도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차라리 역학적 에너지를 어렵게 내면 어렵게 냈지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연력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수축을 하나 더 볼게. 봐봐. 이게 운동하는 길이가 수축되니까 만약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여기다 따로 쓸게. 이 우주선의 길이를 봐. P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 자, P가 본 우주선의 길이를 X0라고 할게요. 이건 고유 길이거든. 맞지? 왜냐면은 P가 봤을 땐 나는 움직이지 않았거든. 우주선도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P가 특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X0. 이게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 반면에 이제 Q가 보잖아. Q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저기 짧아지겠지. 운동하니까. 우주선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Q가 봤을 때 우주선이 더 짧은 길이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우주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됩니다. 길이가 짧아져. 이렇게 길이가 짧아진다. X라는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거지. 다만 주의할 거는 운동하는 그 방향에 대한 수축이 일어나지 이 폭이 수축은 되지 않아. 그래서 요 우주선의 폭은 이 D0라고 하면 그대로 D0 똑같아요. 그러니까 Q가 봤을 때는 P도 이제 홀쭉해지. 이런 식으로. P의 키는 그대로인데, P의 키는 그대로인데 P 자체가,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홀쭉해져 보이는 거. 이렇게. 됐지? 폭은 그대로인데, 키는 그대로인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수축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참고해서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야.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게. 봐봐. 이런 거지. 많이 물어봐요. 자가 이렇게 두 개 있거든.
같은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와 L1, 여기까지 길이를 L2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봐봐. 우주선이 0.6cm로 가는 P가 있고요, 0.8cm로 가는 Q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사 있는 사인은 R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가장 너네가 이제 좀 까다롭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야.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줘요. P가 본 L1과 Q가 본 L2는 같다라고 조건을 줘. 됐어? 원래 길이 누가 긴 거야?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R이 본 길이 L1과 L2는 누가 더 큰 거야? L2가 크지? 맞지? 자, R이 볼 때는 고유 길이 볼 거고, 맞지? 근데 P가 봤을 때 P가 움직이면서 본 길이, 그러니까 P는 움직이지만 P가 볼 때는 A가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럼 L1이 짧아지겠죠? 짧아진 L1, 맞지? 짧아진 L1. 그 다음에 Q가 봤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어디로 가? 내려가겠지? 짧아진 L2. 짧아진 L1과 짧아진 L2가 서로 같대. 근데 분명히 Q가 더 빠르니까 Q가 길이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을 거거든? 길이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짧아진 길이가 같게 보이니까 원래 길이는 얘가 더 길어, 원래 길이는 L2가 더 길었다는 얘기지. 이 정도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 정도. 제일 어려우면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보통은 더 이거보다 쉽게 나오니까 해석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놓으시고, 자, 길이수축 끝났죠? 길이수축 끝났고, 시간 편차 끝났고, 두 개 다 끝났는데, 이제 짜잘한 얘기들을 정리 좀 하자. 메인, 우리가 또 큰 내용을 정리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이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건 동시성. 이것까지 하고요. 질량 에너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질량 에너지. 다음 주에. 자, 몇 가지 짜잘한 이야기. 뮤온 관측 실험. 이제 뮤온 관측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잖아. 뮤온이라는 입자를 관측하는 거거든, 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제 대기가 이렇게 있어. 보통 지면에서부터 대기까지의 그 높이를 6km로 잡을게요. 이 6km를 잡는 이유는 주로 이제 6km의 공기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 그 위로는 좀 적고. 그래서 이제 뮤온이란 입자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라오거든요.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주선이 선자가 이 타고 다니는 저 우주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믹 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주선이라 그래요. 뭐 태양풍 같은 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잖아. 우주에서 날라오는 막 그런 어떤 고에너지 입자, 전리 입자들,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전자기파, 감마선 이런 애들이 오거든. 우주선이 날라오는데, 날라오면서 공기 입자들이랑 충돌을 해서 우주선이, 이 충돌에 의해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탄생이 돼요. 여기서 뮤온이 발생해. 그리고 그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됐지? 상공한 6km 정도의 높이 정도에서 공기가 이제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쪽 거기서부터는, 그전에는 뮤온이 발생해도 좀 희박한데, 공기가 아주 많이 있어서 그 뮤온 입자, 대기 입자와 공기 입자와 우주선이 충돌해 뮤온이 발생을 하고, 그 뮤온이 지면에서 우리에게 관측이 된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뮤온들이. 이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뮤온의 그 특성을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뮤온은 있잖아, 속력이 0.99c야. 뮤온의 속력은 빛의 속도의 99% 달려요. 엄청 빠르거든. 근데 문제는 수명이가. 뮤온의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야. 100만 분의 2.2초 사는 거야.
뮤온의 수명이야. 이게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돼. 뮤온은 자연 발생한 뮤온은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C라는 속력이 그냥 대충 3 곱하기 10의 8승 해도 되잖아. 뭐 99%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냐면은 뮤온의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니까 속력은 3 곱하기 10.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이거 2개 곱하면 뭐 나오니? 갈 수 있는 거리 나오죠. 얼마 움직이니? 10의 2승인데 6.6 곱하기 10의 2승 움직이는 거잖아. 660m 움직이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게 6km 높은 데서 만들어진 뮤온이 지면에 내려오는 게 불가능해야 되잖아. 저 높이는 최소 6km인데 뭐 물론 10km에서 만들어질 애들도 있겠지만 최소 6km는 되는데 6km나 높이가 돼서 높은 데서 만들어지는 뮤온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660m밖에 못 움직여야 정상인데 얘가 내려와서 여기서 관측이 되는 거지. 이 설명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뮤온 관측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어? 이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는 거지. 이건 단순 계산이잖아,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속력이 10m/s. 그동안 2초 갔어. 그럼 20m 맞잖아. 이건 문제가 없거든? 느린 속력이잖아. 일반적으로 속력이 느릴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빨라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시간도 느려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렇게 안 움직일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봐봐. 지면에서 뮤온을 보잖아. 지면에서 뮤온을 보면은 시간이 팽창될 거다. 시간이 팽창될 수밖에 없다. 지면에서 뮤온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속력이 매우 빠르니까 뮤온의 수명은 거의 10배 가까이 팽창이 돼요. 그래서 얘는 100만 분의 2초 사는 게 아니라 10만 분의 2초 사는 거야. 10배 팽창됐으니까. 그러면 얼마 움직이냐면 660m가 아니라 6600m로 움직이겠지. 시간 팽창됐으니까. 오랫동안 움직일 거 아니야. 지면에서 뮤온을 관측하면 시간이 팽창돼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일 거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 가능. 맞지? 두 번째는 뮤온의 입장에서 지면을 보잖아. 뮤온에서 지면을 봐요. 그럼 뮤온에서 지면 보면은 나는 고유 시간, 그지? 시간 팽창 안 되지. 나는 그대로 고유 시간이니까 나는 100만 분의 2초밖에 못 살아. 하지만 뮤온의 입장에선 지면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0.99c로. 그러니까 길이가 수축되죠. 수축 길이가 보여. 그러니까 나는 660m밖에는 안 가는데, 맞는데 이게. 근데 이 길이가 600m밖에 안 되는 거야. 10분의 1 줄었으니까. 그래서 도착한다는 거지. 이렇게 뮤온이 관측되는 현상은 특수 상대성 이론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상대성의 증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쌍둥이 역설이라고 해서, 참고로 말아주세요. 이거는 참고로 쌍둥이 역설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죠.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야. 되게 유명한 주제거든, 쌍둥이 역설. 자, 쌍둥이가 있는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B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와요. 얘가 멀리 우주여행 갔다 이렇게 온 거야. 다시 만났어. 그러면 A가 볼 때는 B가 운동하죠. A가 볼 때 B가 운동하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B가 덜 늙겠지. 근데 B가 볼 땐 누가 운동하니? A가 운동하죠. 그럼 B가 볼 때는 A가 지구가 멀리 갔다 돌아오니까 B가 보면 A가 느려지게 갈 거거든. 그러면 서로가 서로 봤을 때 서로 느려지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만났을 때는 누가 느리게 가는 거지? 실제로 만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서로 느리게 가는 거로 보이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아무도 안 느리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실제로 B가 느리게 가서 B가 덜 늙었어. 이건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해. 특수로 설명하자면은 A가 볼 때 B가 느리게 가고 B가 볼 때 A가 느리게 가니까 서로 다 똑같이 느리게 간 거거든, 그냥. 근데 실제로 둘이 만난다고 한다면 B가 느리게 가야 돼. B가 덜 늙었어요. 근데 그거는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들어가냐면
가속이라는 행위가 들어가거든. 그렇지 않니?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이 변하고 느려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 가속은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설명하는 거냐면 일반 상대성.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상대성이 도입되는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즉 가속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하는 가속되는 경우까지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쌍둥이 역술 말고 이제 쌍둥이 역술은 일반 상대성 이론 설명이 가능하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됐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좀 줬다 할게. 지웠다가 그 책의 맨 앞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있거든.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건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단독 주제라서 이게 뭐 뒤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나오면 그냥 빼고 푸시고요. 만약에 문제 나오면 빼고 푸시고 다음 주에 정리하고 나서 풀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풀어도 돼. 읽어봐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연기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건 동시성을 정리할게요. 동시에 상대성.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도 동시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다. 이거거든. 동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 그 상황을 동시로 봤어. 어느 우주가 관측자가 동시로 봤을 때 그게 무조건 동시는 아니라는 거지. 사건의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동시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눌게.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중요하고. 일단 광원이 한 개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의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야. 하나의 광원은 우리가 이제 너네가 전제 조건으로 그냥 외워놔도 되는데, 광원이 한 개면요 무조건 그 빛은 동시에 출발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설명 없이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야. 광원이 한 개일 때 두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한다. 됐어?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좀 크게 그리자. 자, 내부의 관찰자가 Q가 있어. P가 있고, 바깥쪽의 관찰자가 Q가 있어요.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 V는 매우 빠른 속도, 0.6시, 0.8시 속도로 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 광원이 한 개가 있는데, 광원이 한 개가 있어. 이렇게 광원이 한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빛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 여기 이제 검출기가 있는 거죠. 여기 검출기가 각각 A라는 검출기와 B라는 검출기가 있고, 이 상황을 이제 P와 Q가 같이 관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원이 한 개면은 동시 출발한다 했잖아. 이건 이제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그건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준다. 봐봐. 설명이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P가 볼 때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조건을 줘요. 말을. P가 볼 때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한다. 됐지? P가 볼 때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Q가 봤을 때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거든. Q가 볼 때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잖아. 봐봐. P가 볼 때 동시 도달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출발을 동시 출발을 할 거거든. 맞지? 그리고 Q가 볼 때도 무조건 동시 출발을 해요. 광원이 한 개면은 하나의 광원에서 출발하는 빛은 무조건 동시 출발이야. 됐어? 뭐야? 이거 어떻게 끄냐? 됐죠? 하나의 광원에서 출발하는 빛은 무조건 동시 출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동시 출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P가 볼 때 이게 해석이 되잖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되네. 맞지? 그럼 광원이 무조건 빛이 출발을 해서 얘가 양쪽 검출기까지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이 광원이 정 가운데에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지? P가 볼 때 우주선 가운데. 문제는 이제 Q가 봤을 때가 문제가 생겨. Q가 볼 때는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잖아. 근데 그동안 우주선이 뭐하고 있어? 운동하잖아. 이렇게 와버린다고. 이렇게 와요. Q가 볼 때는 빛이 출발을 했지만 우주선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검출기도 같이 움직일 거고, 맞지? 그러면은 Q가 봤을 때는 실제로 빛이 출발은 여기서 했거든. 같이 광원이 있는 출발. 하나의 광원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러면은 검출기 A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온 거로 느껴지거든. Q가 볼 땐 빛이 출발하겠죠. 속력은 C로 보이겠지 그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지금 Q가 본 상황은. 그러니까 Q가 봤을 때는 출발은 동시에 하되 A에 먼저 도착하지. B에 나중 도착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자, 출발을 동시에 똑같이 봤어. 근데 P가 볼 때는 동시 도착했대. A, B가. 하지만 Q가 볼 때는 A 먼저 도착, B에 나중 도착이 되는 거야. 같은 사건을 관측해도 관측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됐지? 이거 꼭 체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가 해석하시려면 너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동시상례성은 이걸 정리해놔. 외워놔.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의 광원이 출발한 장소 있지. 출발 장소는 Q가 보든 P가 보든 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하거든. 그럼 무조건 같은 상황으로 해석이 돼요. 같은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상대적이지 않아. 출발을 다르게 출발할 수 없어. 무조건 P가 봤을 때 광원이 한 개가 출발하면은 그때 Q가 본 광원도 무조건 출발을 해야 돼요. 이해가지? 근데 A라는 검출기와 B라는 검출기는 각기 다른 장소지. 이 장소는 절대적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장소에서는 P가 볼 때 동시 도착하지만 Q가 볼 때는 A 먼저 B 나중이라는 해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요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광원은 한 개야. 우주선 똑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P가 있고 어딘가 광원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Q가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 조건을 이렇게 줄 겁니다. Q가 볼 때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줄 거야. 양쪽에 검출기 A, B 있고. 됐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Q가 볼 때 동시 도달. 근데 Q가 볼 때 무조건 빛은 동시 출발이지 않니? 광원이 한 개면 동시 출발이야.
그러면 P가 볼 때도 이제 거꾸로 P가 볼 때 이 빛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동시 출발해야 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은 뭘 준 거냐면은 P가 볼 때 동시 도달했다는 조건을 이걸 준 거죠. 이걸 준 거야. 문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은 이 앞서 본 상황에서 봤을 때 무조건 Q가 봤을 때 우주선이 움직일 거고 그럼 A가 가까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A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도 동시 도착했대 이 조건이. 그 말은 광원이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얘기야. 맞아. 광원은 가운데 있지 않고 사실은 조금 기울어진 이 위치에 있었어요. 이렇게 Q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인 거야. 출발을 어디서 했어? Q가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러면은 Q가 봤을 때 우주선은 어떻게 갈 거냐면은 출발은 동시에 했어. 같이 둘 다. Q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근데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그죠? 그래서 Q가 볼 때는 광원에 출발한 빛이 검출기 A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그동안 B는 검출기 도망가잖아. 근데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는 거지 지금.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동시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지. 여기서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간 거리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희들이. 맞지? 자, P가 볼 때는 얘들아 P가 볼 때는 우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가만히 서 있거든. 근데 광원이 어디 있어? 여기 있거든. 출발하죠. 출발해서 가는데 어디 먼저 도착해? B에 먼저 도착하네 무조건. 그러니까 P가 볼 때는 결론이 B에 먼저 도착으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지. B 먼저 도착. 광원이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거지. 이해 가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광원이 한계일 때. 되니? 이게 거의 대다수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광원이 한계에서 출발했을 때 검출기가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가운데 있어가지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을 먼저 주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됐지?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여기 하나 지우고 갈까? 광원이 두 개 될 때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절대적이라고 했어. 광원이 두 개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검출기 한 개고요. 됐지? 이게 좀 까다롭거든? 이게 좀 까다로워. 이거는 조건상에 내가 이걸 하나 줄게요. 검출기는 가운데 우주선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풀게요. 너무 어렵거든 이게. 조건이 너무 이게 막 까다로워지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광원이 A 광원이 B. 검출기 열겠습니다. 이제 한가운데 있어 우주선에. 관찰자 P, 관찰자 Q가 봤을 때. 이걸 이제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봐봐. P가 볼 때 동시 도착하였다라는 조건을 줄 거야. 맞지?
그러면 야 P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지금 광원이 가운데 있잖아. P가 봤을 때 나 움직이지 않잖아. 빛이 간거리 서로 같겠지. 우주선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도착이 와서 P가 볼 때는 동시 도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동시 출발했겠네. 맞지? 동시 출발합니다. 됐지? 근데 이제 Q가 봤을 때지. 자, Q가 봤을 때는 이거 잘 해석해야 돼. Q가 볼 때. Q가 볼 때는 이거 동시 출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왜냐면은 광원 A, B는 다른 장소거든. Q가 볼 때. 그러니까 출발이 꼭 얘가 동시라고 얘가 동시일 순 없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절대적이라겠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조건 동시일 필요가 없다고. P가 볼 때 동시 출발이라고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이 아닌 거야. 대신에 이거는 확실해요. Q가 볼 때는 동시 도착해야 돼. 왜냐면은 잘 봐.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한다면 Q가 봤을 때 무조건 동시 도착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같은 장소잖아, 둘은. 빛이 검출기가 움직이다 Q가 봤을 때 움직이다가 도착한 장소는 P가 봤을 때도 도착이고 Q가 봤을 때 도착인데 그 장소는 같은 장소, 검출기는 위치는 같은 위치야, 같은 장소야.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했잖아, 이거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절대적이라고,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 빛이 도착하는 사건을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으로 봤다면은 Q는 무조건 동시 도착으로 봐야 돼. 알겠어? 이게 한 개와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광원이 한 개면 무조건 출발 사건이 같은 거야. 같은 하나의 광원이니까. 광원이 이거잖아? 검출기가 하나잖아? 그럼 무조건 검출기가 한 개일 때는 있잖아, 도착 사건이 절대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해석은 Q가 볼 때 동시 도착이 되기 위한 해석으로 봐줘야 돼요. 맞지? 근데 분명히 Q가 볼 때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움직여서 검출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여기까지. 근데 두 빛이 동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A가 먼저 쏴서 날라오고 B가 나중에 쏴서 날라오면은 그러면 동시 도착하겠지. 그러니까 Q가 볼 때는 A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돼. 헷갈리죠,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건. 그치? 이 정도 케이스는 어려운 케이스야.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케이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특히 사건 동시성은 이렇게 광원 2개 나오는 케이스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광원이 1개일 때는 괜찮아, 맞지? 약간은 괜찮았지?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정 안 되겠으면 외워놓으세요. 광원이 1개인지 2개인지 판단해가지고 출발 사건이 같은 건지 도착 사건이 같은 건지. 얘는 무조건 도착 사건이야. 됐지? A 먼저 출발, B 나중 도착. B 나중 출발. 출발이 달라져요. 출발이 달라지는 거야. 도착이 같아야 되니까. 자, 마지막 케이스. 똑같거든?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4개를 정리해 놓으면 우리는 이 사건 동시성 이제 모든 유형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사건 동시성에 관련된 내용은. 자,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우주선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우주선 오른쪽 간다는 얘기 안 했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광원 A에서 출발할 것이고 광원 B에서 출발할 거야. P가 볼 때 Q가 볼 때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줘요. Q가 볼 때를 줄 거야. 이거 잘 구분해. 정리 잘해놔. 순서대로. Q가 볼 때 뭐라고 주냐면 동시 도착을 줘요. 자, 됐지? Q가 볼 때 동시 도착. 됐어? 광원은 가운데 있어요. 검출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정가운데 있다. 지금 정가운데. Q가 볼 때 동시 도착. 아니, 이것도 좀 그렇잖아. 출발은 달라요. 이제 잘 봐. Q가 볼 때는 분명히 광원이 여기 있었거든. 출발해요. 우주선이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여가지고
이 검출기가 여기까지 올 거거든. 지금 분명히 움직여서 올 건데 근데 동시 도착한대. 조건이 이게. 그러면 누가 먼저 출발? A가 먼저 출발해야지. 그지? 그래야지 A가 먼저 출발해야지 이거 따라가서 동시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 빛이 B 빛이 이렇게밖에 안 올 거니까. 그지? 무조건 A가 먼저 출발해야 돼. 그러면 P가 볼 때는요. P가 볼 때는 누가 먼저 출발? A가 먼저 출발해야 돼. 얘는 또 A가 왜 먼저 출발이니? 출발 사건이 같은 걸로 봐야 되거든. 절대적으로. 도착이 이렇게 보자. 다시 잠깐만. 동시 도착을 주면 똑같잖아 이게. 그지? 잘못 줬네요. P가 볼 때 내 문제 잘못해줬겠다. 똑같은 거 해석하고 있어. 다시 할게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Q가 봤을 때 아까 동시 출발했잖아. 동시 도착했잖아. 그럼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미안. 똑같은 걸 하고 있었네. 미안. 이거를 누가 봤을 때로 봐야 되냐면 P가 볼 때로 봐야 돼. 아니 맞나? 내가 처음에 이거 P가 볼 때 동시 도착을 줬나? 그럼 Q가 볼 때 동시 도착. A 먼저 출발. 이렇게 줄게. 다시 할게. 다시 해서 Q가 볼 때 동시 출발로 줄게요. 미안, 조건을 헷갈렸다. 이걸 줄게. 이걸 Q가 볼 때 동시 출발. 됐어? Q가 보았을 때 동시 출발합니다. 빛이. 그러면 Q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하잖아. 이렇게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검출기는 분명히 원래 있던 위치가 여기였었을 것이고 새롭게 이동한 검출기는 우주선이 이렇게 운동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올 거고 그럼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오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맞지? 그러면 Q가 볼 때 동시 출발했으면 무조건 여기가 B 광원인데 B가 먼저 도착하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그치? B가 먼저 도착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동시 출발했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 거고 얘는 여기 도착해서 B가 먼저 검출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P가 볼 때의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B가 먼저 도착했잖아. P가 볼 때, Q가 볼 때.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P가 볼 때 어떻게 돼야 돼? B가 먼저 도착해야 돼. 도착 사건이 이번엔 절대적인 거야, 무조건. 같은 장소니까. 같은 장소의 절대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Q가 볼 때 조건상에서 무조건 B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P가 볼 때도 B가 먼저 도착해야 돼. 그러려면은 P가 볼 때는 우주선의 길이가 여기고 검출기가 여기 있는데 B가 먼저 도착하려면 B가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마무리가 B 먼저 출발한다는 사건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마무리 해놓을. 이 두 개, 광원 두 개 케이스는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우리 사건 동시성까지 정리했어요. 이게 다 했고 몇 가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문제 풀면서 정리 유형 몇 개 더 할 거거든. 뭐 좀 계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렇게 하고, 숙제는 있잖아. 우리 오늘 7번, 8번 나가요. 7번, 8번 나가는데 교재로 봤을 때는 연력학 다 풀려 있으니까 특수상해성 이론을 교재 1, 2번만 1번, 2번만 질량 에너지 빼고요. 에너지 쪽 빼고 1, 2번 쪽만 좀 풀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프린트 7번, 8번. 근데 프린트 7, 8번이 좀 많을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